네, 구글 노트북 파일이 만들어졌으면요. 콜앱 노트북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파일 제목을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제목은 train test set 그리고 평가 지표 매트릭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트레인 테스트 셋 스케일링 네, 스케일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죄송합니다. 제가 엔터를 쳐야 되는 걸 잘못했군요. 트레인 테스트 셋 그리고 스케일링 이렇게 제목을 할게요.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훈련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들, 특성들을 어떻게 스케일링 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일단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하죠. 연결을 하고요. 텍스트 셀을 하나 만들어서 오늘 목적을 먼저 쓸까요?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는 방법.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룰 거고요.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순차적 샘플링, 시퀀셜 추출을 해볼 거고요. 시퀀셜 샘플링을 해볼 거고요. 이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랜덤 샘플링을 어떻게 하는지. 랜덤 샘플링 기억나시죠? 우리 R에서 랜덤 샘플링 했었어요. 그죠? 네. 순차적 샘플링도 했었죠. 저희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R에서는 제가 용어만 설명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층화 추출이라는 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quential sampling, random sampling, stratified sampling 세 가지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 평가 지표, 분류 모델에서의 평가 지표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분류 모델에서 평가 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정확도라고만 알고 정확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정확도 말고도 accuracy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도 말고도 여러 가지 모델 평가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정밀도, 대현율, 그리고 F1 스코어라고 하는 그 평가 지표들이 있어요. 아마 아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볼 거냐면 그 특성,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넘파이 복습을 하면서 특성 스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넘파이 배열을 가지고서 직접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표준화라고 하는 방법을 썼었고요. 그리고 정규화라고 하는 방법을 썼었어요. 오늘 해볼 거는 뭐냐면 scikit-learn 패키지에서 표준화를 하는 클래스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규화를 하는 클래스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클래스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방법,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 그리고 특성 스케일링. 그러니까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 오픈소스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함수와 클래스와 클래스의 메서드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룰 거예요. 되셨죠? 이게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필요한 그 패키지들을 먼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듈, 우선 필요한 게요. 뭐 numPy를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배열에 관련된 함수들, numPy 관련된 함수들을 이용하실 때에는 numPy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시리즈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시려면 역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판다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각화하기 위해서 matplotlib.pyplot pyplot 모듈을 임포트를 하는 겁니다. plt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seaborn 라이브러리를 plt pyplot 모듈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seaborn 모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떤 것들을 이용할지는 네. numPy를 이용하는 거는 ND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나 메서드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numPy를 이용하는 거고요. 판다스는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과 관련된 함수, 메서드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matplotlib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 seaborn도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전부 다 머신러닝과 관련된 패키지들입니다. 파이썬에서 머신러닝이다 그러면 scikit-learn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 중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머신러닝을 다루는 패키지 중에서 파이썬에서 가장 유명한 패키지가 scikit-learn이에요. scikit-learn.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뭐 KNN이라든가 디시전 트리라든가 선형회귀라든가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또 다른 방법론이 뭐가 있냐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예측을 해보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딥러닝을 할 때 필요한 패키지가 텐서플로우,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TF라고 얘기를 합니다.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케라스.
네, 적어도 이렇게 패키지 이름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어떤 것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어도 패키지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머신러닝과 관련된 것들, 디시전 트리, KNN, 선형회기,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리스트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이클런 하나면 다 충분해요. 사이클런 하나면 충분하고요. 저희가 딥러닝까지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미지를 분류한다거나 그런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가 뭐냐면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케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케라스. 사실은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파이토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파이토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사이클런과 케라스.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사이클런은 일반적인 머신러닝, 케라스는 딥러닝.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구글 콜앱은 이 모든 패키지들이 전부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네. 데이터 분석할 때 필요한 넘파이나 판다스, 매트플러립 이런 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이클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딥러닝, 신경망을 만들기 위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도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글 콜앱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임포트만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되셨죠? 자, 처음에 사이클런은 sklea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듈 이름이. 그 다음에 서브 모듈이 있어요. 서브 모듈이 알고리즘 이름이에요. 이웃을 사용한다. 그러면 네이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임포트를 할 거냐면 K neighbors classifier. 자, 이게 뭐냐면 KNN 분류 모델, 분류 알고리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는 여기까지 했었죠. 어제는 이런 것들을 했었고 오늘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뭘 할 거라 그랬어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방법을 할 거라 그랬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방법은 어떤 서브 모듈에 들어있냐면 scikit-learn.model selection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에 있어요. 이 서브 모듈에 어떤 함수가 있냐면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해주는 함수예요. 얘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 이름 하나만 임포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제 모듈과 서브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을 드렸죠. 지금 전부 다 머신러닝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모듈이에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이 모듈 아래에 여러 개의 서브 모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토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PC에 C 드라이브가 있고 C 드라이브 밑에 뭐 유저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 것처럼 모듈에도 최상위 디렉토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디렉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위 폴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서브 모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서브 모듈이 뭐냐면 네이버스라고 하는 이
모듈은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KNN과 관련된 KNN 알고리즘과 관련된 함수, 클래스,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서브 모듈이 있는 거죠. 어떤 서브 모듈이 있냐면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함수, 클래스, 뭐 변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함수를 임포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이클런의 그 이름을 붙여주는 규칙을 좀 살펴보면은요, 단어와 단어들은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은 소문자로 되어 있고, 단어와 단어를 이어 붙여줄 때 공백 없이 이어 붙여주는 이런 표기법을 카멜 표기법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카멜 표기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름들,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클래스예요. 사이클런에서. 그 다음에 전부 소문자로만 되어 있고 단어와 단어가 언더스코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함수 이름, 변수 이름 또는 모듈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클래스인지 함수인지는 이름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어요. 사이클런. 그래서 딱 굉장히 규칙의 예외 없이 딱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 외에도 오늘 저희가 사용할 게 또 여러 가지 사용할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할 거냐면 우리 모델 평가지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델 평가지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평가지표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서브 모듈이 있어요.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서브 모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것들이냐면 모델 평가 지표와 관련된 것들이 모델 평가 지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고요. 나중에 이 함수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 이외에 다른 함수도 더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에서 또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프리 프로세싱.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단어들만 이해를 하면 어떤 종류의 함수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매트릭 그러면 이거는 지표. 그러니까 어떤 기준, 평가하는 기준, 평가 기준. 이게 매트릭이란 뜻이죠. 그래서 모델을 평가하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 다음에 F1 스코어 이런 것들 전부 다 매트릭이 가지고 있어요. 뭐 RMSE 기억나세요? RMSE 뭐 이런 것도 매트릭이 가지고 있어요. 프리 프로세싱 우리말로 옮기면 전처리. 그러니까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데이터들을 가공하는 과정, 그거를 전처리라고 하죠. 전처리와 관련된 클래스, 함수 등등을 가지고 있는 서브 모듈이 프리 프로세싱이에요. 프리 프로세싱. 자, 그러면 전처리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훈련시키기 전에 전처리할 때 필요한 게 바로 특성 스케일이에요. 오늘 저희가 특성 스케일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특성 스케일 어떤 게 있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 민, 맥스 스케일러. 이게 전부 다 특성 스케일링 할 때 필요한 클래스들이에요.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표준화를 하기 위한 클래스.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변수들을 특성들을 변환하기 위한 클래스고요. 민 맥스 스케일러.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지고서 변수들을 스케일링하는 거 뭐예요? 정규화를 자동으로 해주는 클래스인 거예요. 클래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사이클러는요, 체계적인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최상위 모듈 아래에 KNN 알고리즘과 관련된 서브 모듈.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셀렉션할 때 필요한 모듈들. 모델을 평가할 때 필요한 모듈들. 그 다음에 모델을 전처리하기 위한 모듈이나 기능들. 이런 것들을 각각 폴더별로 하위 폴더로 구별해서 그 폴더 아래에 클래스나 함수 같은 것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 있는 이름들이요. 이 단어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콜앱이 자동 완성을 해줘요. 자동 완성은 해주지만 적어도 자동 완성을 하기 위해서 앞에 몇 글자는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 몇 글자 타이핑하려면 네이버, 모델 셀렉션, 매트릭, 프리 프로세싱 이런 단어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무엇을 임포트를 할지를 우리가 자동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어의 뜻을 아시면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기억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요 정도가 오늘 저희가 사용하게 될 클래스와 함수들입니다. 자, 일단 실행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준비. 데이터는 어제 사용했었던 fish.csv 파일을 사용을 할 거예요. 어종과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종과 그리고 생선의 여러 가지 특성들, 무게, 길이, 대각선 길이, 높이, 두께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파일 이걸 할 거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종은 어종 2개, 도미라고 하는 어종과 그 다음에 빙어라고 하는 어종 2개만 선택을 할 거고요. 어종 2개 그리고 특성도 2개, 특성 2개. 특성 2개는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weight 그리고 length 2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KNN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훈련셋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개념을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렇게만 준비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어제 했었던 파일에서 여기 CSV 파일 위치 복사하셨죠? 네, 복사하셨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자,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만드실 때는 pandas, read, csv라고 하시면 되죠. 여기에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데이터 프레임 생성이 CSV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헤드 한번 볼까요? fish.head. 일단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브림이라고 하는 게 있죠. 브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테일도 확인해 보셔도 되겠지만 굳이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포를 한번 보죠. 인포. 네, 인포를 보시면은요. 인포를 보시면 전부 100 로우가 몇 개 있다는 뜻일까요? 로우가 159개. 로우에는 인덱스가 특별히 설정된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0부터 158번까지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인덱스로 매겨져 있죠. 그런 인덱스를 range index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컬럼은 몇 개가 있어요? 컬럼은 전부 다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그 6개의 컬럼은 species, 어종에서부터 width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어종은 species, 어종은 문자열입니다. NA 하나도 없고요. weight부터 width까지는 숫자 타입입니다. 전부 다 숫자 타입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NA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확인하셨죠? 그렇죠? 네. 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어종은 브림과 스멜트라고 하는 것만 선택하겠다라고 했고요. 특성은 여기 있는 weight와 length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거를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할 건데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타겟. 타겟이라고 하면 스피시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피시스만. 그리고 전부 다 저희는 뭘로 다룰 거냐면 넘파이 배열로 다룰 거예요. 타겟 벡터. 벡터는 1차원 배열을 벡터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타겟 벡터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변수 이름은 small y라고 할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y는 ax 이렇게 하면 y가 종속 변수잖아요. x가 독립 변수죠. 수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a는 기울기, b는 y절편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무게나 혹은 길이를 가지고서 무엇을 예측하겠다? 어종을 예측하겠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종속 변수가 우리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타겟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타겟을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생선의 길이라든가 생선의 무게와 같은 이런 생선의 특성들, 혹은 생선의 데이터들, 이게 독립변수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한 거냐면 y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속변수라는 의미로 y라고 한 거고요. 이따가 특성들만 따로 모아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x라고 할 거예요. x. 그리고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수 이름을 소문자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원 이상의 배열,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 같으면 변수 이름을 대문자로 만들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관습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선택을 하면 돼요. species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조건에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어종이 브림과 스멜트다라고 하는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서 컬럼은 스피시스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하시면 돼요.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하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선택을 하면서 컬럼은 스피시스 컬럼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 벡터가 되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로케이션, 로케이션 프로퍼티를 사용하면서 불리언 인덱싱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컬럼만 선택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냐면 fish의 무슨 컬럼? species 컬럼의 값이 브림이거나 스멜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제가 어저께 in이라고 하는 연산자 쓰려고 했다가 에러 나서 말씀 못 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거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함수를 쓰셔야 돼요. is 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그림이거나 스멜트이거나. 자, 결과 한번 그리고 이렇게만 해서 y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얘는 시리즈가 돼요. 결과는. 네. 자, 보세요. 전부 몇 개 있죠? 전부 아마 다 세보면 49개일 거예요. 브림이 35개가 나올 거고요. 스멜트가 15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4개였나? 예, 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특정 컬럼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냐면 시리즈가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을 선택하면 이거는 시리즈예요. 그죠? 시리즈를 뭘로 변환할 거냐면 numPy 배열로 변환하겠습니다. values라고만 하시면 돼요. values. 네, 이렇게 하면 array라고 나오죠. array. values를 써주는 목적은 뭐 때문이다? 시리즈를 numPy 배열로 변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겟 배열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어종이 브림 또는 스멜트 인 무엇을 선택하면 되냐면 스피시스 컬럼을 선택하시면 돼요. 스피시스 컬럼을 선택해서 뭘로 변환한다? numPy 배열로 변환한다. 네. 됐습니까? 어종이 브림이거나 또는 스멜트를 만족하는 스피시스 컬럼을 선택해서 몇 가지 선택을 하면 이건 시리즈니까 시리즈를 뭘로 하자? numPy 배열로 변환하자. 이게 numPy 배열로 변환하자. 그래서 1차원 배열이 됐어요. 1차원 배열이 됐죠? 그죠? 배열이니까 뭐가 있어요? shape이 있어요. shape. 컬럼이 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축이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축으로 원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축으로 원소가 49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네. values를 어제 말씀드렸죠. values를 사용하는 것과 toNumPy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toNumPy 메서드도 동일합니다. 네. values 대신에 toNumPy 메서드를 써도 돼요. 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 스피시스가 브림이거나 또는 스피시스가 멜트. 5어 연산자 있죠. 네.
뭐뭐를 만족하거나 또는 무엇을 만족하며 이렇게 5어를 사용하는 것을 간단하게 뭘로 쓸 수가 있냐면 메서드를 쓰셔야 돼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is in 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에서는 is in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아규먼트로 브림과 스멜트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1차원 배열이다 라고 하는 거 확인했고요. 브림과 스멜트가 몇 개씩 있는지 타겟에 레이블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블 개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브림이 몇 개냐? 스멜트가 몇 개냐?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시리즈에도 뭐가 있었냐면 유니크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넘파이에도요. 뭐가 있냐면 유니크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y를 넘기시기만 합니다. 자, 넘겼더니 y에서 유니크한 값은 뭐만 있다? 브림하고 스멜트 두 개만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유용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규먼트들 보시면은요. 모든 첫 번째 어레이를 넘겨주는 파라미터를 제외하고는 이것만 필수 아규먼트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인데 이 중에서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return count예요. return count가 false예요. 이거를 true로 바꿔주시면은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브림은 35개, 스멜트는 1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개수까지 주는 거예요. 유니크는요. 그 유일한 레이블이 몇 개인지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레이블이 몇 개인지 이것도 알려줘요. 순서 지켜야 됩니다. 브림이 먼저 나왔죠. 브림이 35개란 얘기예요. 스멜트가 나중에 나왔죠. 스멜트가 14개란 얘기예요. 35개와 14개. 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됐죠? 네. 자, 이번에는 특성 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들만 모아놓겠다는 종속 변수는 우리가 y라고 하는 걸로 뺐으니까 종속 변수는 y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으니까요. 만들었으니까 이제 독립 변수들만 모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종이 브림 또는 스멜트인 어떤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만 사용하기로 했죠. 웨이트 컬럼과 무슨 컬럼? 랭스 컬럼을 선택하고 뭘로 변환한다? 넘파이 계열로 변환한다. 이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X라고 할 거예요. X.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2차원 배열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2차원 배열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우선 데이터 프레임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조건은 피쉬의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서 스피시스 컬럼의 값이 다음과 같은 배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어떤 배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냐면 브림 그리고 스멜트 안에 있으면 되고요.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면
width 컬럼과 length 컬럼을 선택을 할 거예요. 49개를 다 출력하면 너무 많아. 다 출력해볼까? 이렇게 하면 다 출력이 되죠. 죄송합니다. 아직 데이터 프레임이 그냥 그대로 남았네요. 그죠?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values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이 됐습니다. x라고 하는 게 2차원 배열로 변환까지가 됐죠.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요. 여기서는 뭐 5개만 출력하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5개만. 자, 여기 있는 숫자들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는 242, 25.4 이거 뭐랑 같아야 돼요? 242, 25.4 그 다음은요. 290, 26.3 290, 26.3 맞죠? 그러니까 제대로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야 되고요. 확인해야 되고 X점 shape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까 타겟이 49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림과 스멜트는 49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브림 35개, 스멜트 14개. 컬럼은 몇 개 있어야 돼? 컬럼은 2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쉐입의 2차원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쉐입의 2차원 배열.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준비까지를 끝냈습니다. 뭐 어제 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